엄마, 결혼식 조촐하게 하기로 했어요. 결혼식에 안 오셔도 돼요. 결혼식에 엄마를 오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아무래도 처갓집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엄마가 오시면 처갓집 체면도 우리 체면도 안 서요. 체면. 내가 왜? 그쪽 집은 회사 사장이고 나는 농사 짓는다고 그러는 거냐? 아무래도 좀 그렇죠? 엄마는 옷을 입으셔도 농사꾼이라는 거 표가 나잖아요. 지난번에 상견례 할 때 보셨지만 처갓집하고는 너무 비교되니까요. 내가 어때서? 나도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니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농사 지으며 니들 남매 이렇게 키웠잖아. 엄마, 그게 서로 편한 거예요. 조촐하게 하는데 오셔서 굳이 서로 불편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농사 짓는 게 너한테는 그렇게 부끄러운 거였니? 나는 그래도 당당해. 부끄러운 거 없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인생이고 난 내 인생 열심히 살았어. 엄마, 이러시는 게 저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괜히 제 발목 잡는다고요. 제발 오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경희 씨는 화가 났지만 더 화를 내는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72살의 박경희 할머니입니다. 모두가 똑같지는 않지만 부모 인생은 다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며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경희 씨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청춘을 바쳐 키운 자식이 커서 결혼을 한다길래 그렇게 기뻐했는데요.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엄마가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경희 씨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희 씨는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차도 다니지 않는 외딴 마을에서 태어났기에 산골에만 사람들이 사는 줄 알고 자랐어요. 그 시절 대부분의 가족들은 경희 씨네처럼 형제는 많고 살림은 늘 쪼들렸습니다. 늘 배고픔에 시달렸죠. 먹을 것도 많지 않아 보리고개 때면 풀죽을 끓여 먹어야 했고 미국 원조로 배급해주는 국수, 가루 우유도 고맙게 먹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미장일을 하셨고 어머니도 한 푼이라도 살림에 보태려고 사방공사, 남의 집 밭일, 논일에 하루하루 품팔이를 하며 경희 씨 오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경희 씨는 공부보단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 바로 일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16살 때부터 대전에 나가 언니와 자위를 하며 방직 공장, 염색 공장에도 다녀봤고 식당에서 잡다한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되었을 땐 집안 친척의 소개로 서울로 올라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게 됐어요. 서울에서의 식모살이는 쉽지 않았어요. 주인 집 눈치를 보면서 아기를 돌보고 청소를 하고 밥도 해야만 했고 아기가 아프거나 다치면은 혼날 때도 많았죠. 식모살이 하면 밥은 잘 먹을 줄 알았는데 겨우 먹다 남은 찬밥에 먹다 남은 반찬에 한 끼 때우는 일이 많았지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참고 견뎠지만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게 그렇게 서러운 건 줄 몰랐답니다. 골방에서 밤이면 라디오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여름날이었는데 야채하고 과일 배달 오시는 아주머니 대신 젊은 청년이 배달을 왔습니다. 남자에게 관심이 없었던 경희 씨가 본 그 청년의 첫인상은 무뚝뚝했어요. 말도 별로 없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그 청년이 경희 씨 신발이 비에 젖은 걸 보더니 말없이 신발을 들어 빗방울에 젖지 않도록
신발장에 넣어 주었다네요. 무심한 듯한 그 행동 하나가 경희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누군가 경희 씨에게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그 후로 그 청년은 가끔 그 집에 배달을 올 때마다 경희 씨를 힐끔힐끔 보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곱게 적은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쉬는 날이 언제예요? 밖에 나가서 영화 보러 갈래요? 그 한 줄에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그렇게 경희 씨와 그 청년은 몇 번 만나게 되었고, 서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게 되면서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 청년은 파주에서 농사 짓는 집 외동아들이었어요. 시골에서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친척집 일을 도와주며 장사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아 다시 시골로 돌아갈지 걱정을 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양가에 인사를 하고 1년 뒤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당시에 결혼식이라고 해봐야 결혼식장보다는 동네에서 잔치를 하는 수준이었고 결혼 후 경희 씨는 남편의 시댁인 시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경희 씨는 좋았어요. 사람 대접도 못 받는 도시 생활보다 자신을 좋아해주고 알뜰히 챙겨주는 남편 곁이 더 좋았거든요. 파주에서 시작한 신혼살이는 처음엔 두렵기도 했어요. 낯선 동네, 낯선 집, 낯선 시부모님까지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심장이 안 좋아 힘든 일을 못 하셨고, 시어머니도 허리가 아파 농사일은 겨우 조금씩 도와주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골에 일손이 부족하니 경희 씨를 반갑게 맞아주셨답니다. 시골살이는 젊은 며느리에게는 너무나 바쁜 하루하루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에 나가서 남편과 함께 논일, 밭일을 한다는 것이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바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가 경희 씨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결혼하고 5년이 지났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병원에 가서 몇 번 검사를 해보니 아기를 갖기 어려운 몸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렇지만 경희 씨는 좀 덤덤했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노력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 마음 한편으로는 체념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때론 절에 가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남편은 한 번도 경희 씨 원망을 하거나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아이들 없어도 괜찮아.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을 할 땐 정말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외동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이 항상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남편은 2대 독자였고 시부모님들도 손자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경희 씨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답니다. 남편의 누나와 여동생이 집안 경조사 때마다 조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시부모님께서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갈 때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에 시부모님께서는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고 남편 역시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민을 많이 하더군요. 그렇지만 남편을 잡고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경희 씨 나이 35이 되던 해에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입양을 하기로 한 아이는 지인의 소개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고아원에 맡겨진 3살짜리 남자아이였어요. 처음 봤을 때 눈망울이 참 이뻤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경희 씨를 바라보는 그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네요. 아이를 보고 온 날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 아이 너무나 이뻐서 꼭 우리가 키우고 싶어요. 그렇게 경희 씨 집에 첫 아이, 지금의 외동아들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아이들은 빨리 적응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안아주고 먹을 것 챙겨주고 하니 금방 웃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도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말을 걸어주었고요. 경희 씨는 아기가 너무 이뻐 밤에 꼭 안고 재웠습니다. 처음 경희 씨 손을 잡고 엄마라고 불렀을 때 가슴이 벅차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들을 입양하고 난 다음 2년쯤 지나 또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3살배기 여자아이였죠. 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들이 보기 안쓰러웠는지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제안했어요. 아들 혼자면 외로울 것 같으니까 남매면 나중에 서로 의지도 되고 좋을 것 같아. 한 명 더 입양을 하자. 그 즈음에는 시부모님들께서도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경희 씨가 아이를 못 낳기에 입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편으론 속상했지만 크게 내색은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었습니다. 입양이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 아이를 둘이나 입양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요. 딸아이는 처음부터 애교가 많았어요. 확실히 아들과는 달랐습니다. 경희 씨가 어디에 있든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다리를 끌어안고 엄마 냄새 좋다 하며 웃고 장난을 치곤 했지요. 그 딸이 이제는 경희 씨에게 있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과 딸 두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 경희 씨의 가슴 속에 자리한 빈틈들이 하나둘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두 아이를 똑같이 아끼고 챙겨주었습니다. 아들과 논에 나가면 딸도 꼭 업고 같이 나갔고 명절이 되면 두 아이에게 꼭 새 옷을 사다 주었어요. 농사꾼의 집안이라 넉넉하진 않았지만 가족 간의 정이 많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날에 경운기를 끌고 시장에 다녀오다가 공사 트럭에 부딪혀 큰 사고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이 급하게 알려준 얘기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옆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돌볼 겨를도 없이 하염없이 울음이 나왔어요. 결혼 후 시골에 와서 농사일을 시작하며 아기를 못 가지는 경희 씨를 위해 항상 위로해주고 아이들을 입양할 때도 시부모님을 설득하며 경희 씨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었는데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지만 집안일도 농사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꼭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내일이면 다시 마당으로 들어설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니 아이들도 풀이 죽어 힘없는 모습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아들이 아빠 없다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울던 날, 그날 이후로 경희 씨는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했어요. 두 아이만 보고 살아야 된다고, 자신이 울면 아이들도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도 들키지 않으려 따로 부엌에 가서 울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건 시부모님이었어요. 두 분 모두 몸이 불편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경희와 함께 밥을 지어 손주들을 챙겨주셨고 시아버님도 농사일을 도와주시면서 손주들만 보면 웃으셨고 하다못해 장에라도 갔다 오는 날이면 꼭 손에는 과자 부스러기를 들고 오시며 이전보다 더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시어머니가 담석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다음 해엔 시아버님마저 뒤따라 가셨어요. 두 분 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속으로 삭히다가 화병이 생긴 것만 같았어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은 경희 씨 하나뿐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시골에서 두 아이를 키워야만 했어요.
그런데 젊은 여자 혼자서 농사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농사일을 하려면 기계가 필요한데 경운기나 이양기를 도움받으려면 며칠을 그 집에 가서 일을 도와야만 했고 논밭에 농약 한 번이라도 치려면 그 역시 따로 돈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퇴비를 뿌리려 해도 추수를 하려고 해도 동네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만 했지요. 그렇지만 혼자서 아둥바둥하며 사는 경희 씨가 안쓰러웠는지 동네 분들은 수시로 많이 도움을 주셨고 경희 씨 또한 그걸 갚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음식을 하면 하나라도 나눠 먹으려 했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함께 했어요. 그렇게 농사일에 몸은 늘 고되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웃고 들어오면 피곤이 싹 가셨습니다. 아들과 딸은 엄마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인지 속 썩이지 않으려고 착하게 컸어요. 아들은 누가 봐도 예의 바르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매번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고 결국 대학까지 어렵사리 붙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지금 일산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딸에게는 미안한 것도 많고 그래서 고마운 것도 많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용 기술 배우겠다고 하길래 학원비를 대주었죠. 자격증을 따고 서울에서 몇 년을 일하던 딸은 엄마 곁에서 살고 싶다며 파주에서 미용실을 차렸어요. 아들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단골 손님도 많고 일이 끝나면 집에 자주 들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다가 갑니다. 엄마, 농사일 좀 그만해. 맨날 농사일 하시니까 아프다고만 하시지. 그만 좀 하세요. 오빠도 나도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경 안 써도 되고 나도 미용실 잘 돼서 엄마 생활비 드릴 수 있어. 이번 겨울에는 꼭 우리랑 일본 온천 여행 가요. 딸이 엄마 걱정하는 말 한마디가 경희 씨에게는 세상 어떤 보약보다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딸이 성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경희 씨는 여전히 농사일을 하면서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논밭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게 시부모님과 남편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아들이 33이 되었고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기쁘기도 했고 섭섭하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자신의 품을 떠나는구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에 경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장가가네. 축하해. 시간 되며 엄마한테 한번 보여줘. 처음엔 사진으로만 보여주더군요. 차분하고 또렷한 눈매에 똑 부러지는 도시 여자 같은 느낌이 물씬 났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괜히 경희 씨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은 불안해졌습니다. 얼마 뒤 아가씨가 인사를 오겠다고 했어요. 그날 경희 씨는 새벽부터 집을 쓸고 닦고 잡채, 불고기, 미역국까지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경희 씨가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보단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죠. 오후 4시쯤에 아들이 차를 몰고 아가씨와 함께 도착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 아가씨 얼굴에는 경희 씨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데 살지, 비위생적이다, 불편하다, 지저분하다. 그런 표정이었어요. 어디서 본 표정 같았죠. 예전에 도시에서 손주들 데리고 시골로 놀러 왔던 지인이 경희 씨 집에 왔을 때 그 집 며느리 얼굴이 딱 그랬거든요. 거실 바닥에 앉지도 못하고 자꾸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모습. 밥을 내오니 젓가락질만 하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수저를 금방 내려놓는 모습. 식사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 그날 그 아가씨도 딱 그랬습니다.
밥상을 앞에 두고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경희 씨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군요. 경희 씨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도시 아가씨가 시골집에 처음 왔으니 그럴 수 있다고, 모든 게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밥상 앞에서 억지로라도 반찬 하나 집어먹는 모습에 그래도 먹어주려는구나. 혼자 그렇게 위안을 삼았어요. 아들도 그런 아가씨를 살뜰히 챙기더군요. 이거 엄마가 직접 담근 장아찌인데 맛 좀 봐. 밥도 우리 엄마가 직접 농사 지은 쌀이라 맛이 틀릴 거야.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저렇게 애를 쓰는 걸 보니 그저 흐뭇했죠. 그날 저녁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경희 씨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시골집 마당 끝에 달빛이 비추고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던 밤이었죠. 이제 아들도 자기 가정을 만들어 가는구나. 내 할 일 은 다 했네. 이제 행복하기만을 바래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한 번 마음을 내려놓았답니다. 며느리 될 아가씨가 다녀간 지 며칠 후 아들이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고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상견례 할 거예요. 일산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인데 오후 6시까지 오시면 돼요.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며느리 될 아이 부모가 중소기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아, 그냥 자영업 정도겠지 싶었는데 일산의 고급 한정식이라니 확실히 집안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아들이 요즘 그 회사에서 일도 배우고 있다고 했으니 아들이 나름대로 성공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그래, 그 집이 외동딸이라니 아들이 잘하면 그 회사도 물려받을 수 있고 아가씨하고도 잘 맞는 것 같으니 마음을 놓아야지 싶었거든요. 근데 상견례가 다가올수록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한숨부터 나왔어요. 날이 밝으면 논밭에 나가 해가 져서야 집에 들어오는 삶, 그걸 몇십 년을 해왔으니 경희 씨 얼굴이나 피부가 고울 리 없었어요. 햇볕에 그을려 시커멓게 탄 피부, 이마와 볼에 패인 주름, 주름 잡힌 손등, 굳은 살이 베인 손바닥과 손가락,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 앞에 앉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과 아들이 창피해하면 어떡하지, 아들한테 부담만 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딸아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용실에 손님이 많지 않아 사위에게 맡겨놓았다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요. 딸에게 속마음을 얘기하니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뭐 어때요? 제 눈에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곱고 예뻐요. 상견례 하는 날 제가 화장하고 머리 해드릴게요. 조금만 정리하면 얼마나 고우신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시에서 오래 살아서인지 딸은 요즘 유행하는 화장법, 머리 스타일, 옷 매무새에 대해 밝았습니다. 상견례 당일에도 아침 일찍 집에 오더니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어주고 눈썹도 깔끔하게 손질하더니 얼굴 화장도 해주고 피부에 어울리는 연분홍 립스틱까지 발라주었어요. 그리고는 며칠 전에 경희 씨가 시장에서 사왔다는 블라우스를 보며 고개를 저었죠. 이건 좀 촌스러우니까 제가 사온 거 입으세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건데 한복보다는 이런 세미 정장 스타일이 훨씬 세련돼 보여요. 엄마, 걱정하지 마요. 엄마 옆에는 항상 제가 있어요. 엄마가 위축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엄마 누구보다 잘 사셨어요. 평생 혼자 아들, 딸 키우고 농사일 하시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울컥해져서 딸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일산의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리 자동문이 열리며 들어섰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 곳은 경희 씨가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바닥에는 반짝이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걷다 보면 미끄러울 정도로 청소가 잘 되어 있었고요. 벽에는 수묵화와 액자가 걸려 있었으며 은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향까지 나더군요. 종업원들도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데리고 간 방 안에는 이미 며느리 될 아가씨의 부모님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경희 씨 모녀는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부터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안사돈 되는 여자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경희 씨 얼굴을 훑더니 아들에게 묻더군요. 사위, 어머님은 어떤 일 하시지? 농사를 지으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얼굴은 분명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엔 선이 분명 그어져 있었어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선이요. 아들은 그 말에 가볍게 웃더니 네. 평생 시골에서 평생 농사일 하셨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저희 둘 키우셨고요. 안사돈은 연달아 물었습니다. 사돈, 그럼 지금도 농사일 하세요? 요즘은 농사도 기계화가 많이 됐다던데. 허리도 아프실 텐데요. 계속 하시기는 어려우시겠어요. 그쵸? 네. 그래도 계속 해야지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계속 하려고요. 그럼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서울의 유명한 그 여대 나왔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 겨우 국민학교만 나왔지요. 경희 씨 학력이 상견례 자리에서 왜 궁금한 걸까요? 대답은 했지만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깥사돈 되는 분은 정중하게 아들에게 묻더군요. 어머님이 농사 외에 다른 수입은 없으신 거지? 혹시 재산 관련해서 상속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 요즘은 신혼부부들도 공동 명의로 재정 관리하니까. 다른 수입은 없으시고요. 땅은 좀 있으시긴 한데 그거 팔아도 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재산이니 상속이니 그런 거 모르시거든요. 그럼 노후 대책은? 시골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농사 평생 짓는 거라서요. 노후 대책 같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경희 씨가 아들 대학 보내려고 없는 형편에 학원비, 월세까지 감당하며 그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요. 그래서 노후 준비할 여력도 없었고요. 순간 아무 생각 없는 늙은이가 된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물 틀고 손을 씻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반평생 키워온 아들에게서 그것도 사돈 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다는 사실이 참 슬프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참고 또 참아 다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분위기는 형식적인 인사로 넘어갔고 상견례는 마무리되었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화를 못 참고 입을 열었어요. 사돈 될 사람도 그렇지만 오빠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 엄마, 아까 화장실 간 사이에 무슨 얘기 있었냐 하면요. 왜? 뭐라고 하든? 딸은 화를 꾹꾹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돈 되는 사람들이 오빠한테 결혼하고 나면 어머님을 모셔야 하냐? 시골에 계시다가 몸이 편찮으시면 우리 딸이 고생하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물었는데 오빠 대답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그럴 일 없대요. 엄파 몸이 불편해지면 요양원 들어가시게 될 거래요. 엄마를 마치 귀찮은 존재처럼 말했어. 딸은 말하면서도 화를 참다 못해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경희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는지 울분에 찬 딸이 화가 나서 더 말했어요. 사돈들이 엄마가 혹시라도 회사 근처에 오거나
식사 자리나 행사에 나오면 체면이 안 선다고 했어. 그래서 오빠가 그 자리에서 엄마는 그런데 절대 안 오세요. 그리고 엄마는 회사 주소를 알려줘도 못 찾아와요. 그렇게 말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땐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 설명하기도 어렵더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한참을 뒤척이다 일어나 거실로 나와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을 잘 못 키운 것 같아. 입양해서 평생 농사일하면서 키워준 엄마를 무시하고 부끄러워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도 아들은 단 한 번도 시골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로 바쁘다 했고 회사 일이 많다고도 했어요. 그래도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이라도 비추던 아들이었는데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연락도 정말 안 왔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간단한 답장만 오고 전화는 경희 씨가 몇 번을 걸어야만 통화가 가능했어요. 그럼이잠 경희 씨는 마음속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혼자서 결혼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겠느냐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래도 마음은 왠지 허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다가오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청첩장 얘기는 없었어요. 결국 기다리다 지친 경희 씨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청첩장은 언제 줄 거니? 엄마도 아는 분 몇 분께는 드려야지. 네 고모들도 드려야 하고 친구들도 있고 동네 아버지 친구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하기로 했어요. 청첩장은 안 만들었어요. 요즘 추세거든요. 굳이 연락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뭐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하니까 그게 낫겠구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글펐어요. 경희 씨가 뒷바라지한 아들의 결혼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없다니요. 결혼만 하면 승승장구할 텐데요. 사돈 쪽에서 그러자고 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새 출발을 하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을 굳이 미워하고 싶지도 않고 요즘 추세가 그렇다길래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고 경희 씨는 혼자서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준비했어요. 오래된 옷장에서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다림질을 하면서 아들의 결혼식 날을 상상해 봤습니다. 비록 조촐하더라도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틀 전 저녁 늦게 잠자리에 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오랜만에 전화하네. 그것도 늦은 시간에 했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얘긴데 그래. 결혼식엔 안 오시면 안 될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 엄마가 오시면 처갓집도 저하고 며느리도 체면이 안 서요. 체면? 내가 어떻게 했길게 네 체면이 안 선다는 거니? 그런 뜻이 아니라 처가집 쪽 분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엄마하고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어울리지 않을 게 뭐가 있어. 내가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같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뭐가 어울리요 안 어울리고야. 엄마, 농사 짓는 엄마하고 도시에서 사업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어울려요? 엄마가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오셔도 안 어울려요. 경희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내가 농사 짓는 게 그렇게 부끄럽니? 내가 평생을 농사 지어서 너하고 동생을 키웠는데 그게 부끄러운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그냥 결혼식을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떼쓰는 아이를 달래듯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엄마한테 아들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오히려 한숨을 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결혼할 사람하고 시골집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부담돼요. 시골집도 처이 처가집에 비하면 거지 수준이에요. 상견례 때 보셨죠? 장모님 옷, 피부 말하는 거 전부 엄마하고 너무 비교돼요. 엄마가 전 너무 부담스러워요. 창피해요. 창피하다는 말에 경희 씨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성공해야 하잖아요. 신부 측 사람들이나 결혼식에 오는 회사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 줘야 하고요. 그런데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다는 사실이 자꾸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발목을 잡는다고?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나는 너희 키우면서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없어. 경희 씨는 목소리가 벌벌 떨렸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시골에서 벗어나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애썼는데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너를 내가 키웠잖니.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농사일하면서 뒷바라지 해주었는데. 엄마, 그건 부모이니까 당연한 의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은혜 운운하시면 제가 부담스럽다고요. 엄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가 연락 안 한 거니 한동안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대충 답장만 한 이유가 그거야? 아니,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명절이나 생일 같은 때만요. 평소에는 좀 자제해 주세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해요. 경희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물이 날 법도 했지만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혹시 나중에 손자, 손녀 생기더라도 너무 자주 보고 싶어 하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살아요. 요즘은 다 따로따로 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관여하면 며느리가 부담스럽고 싫어해요. 아들은 마치 자신의 결혼과 관련해서 엄마와 계약서를 읽듯 차근차근 말했어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게 엄마와 저희를 위한 거예요. 억울하고 분했지만 더 이상 말다툼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는 순간 경희 씨 자신이 더 비참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경희 씨는 끝까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안 갈게. 잘 살아라.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역시 엄마예요. 아들은 오히려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골치 아픈 일을 하나 해결한 것처럼요. 전화를 끊고 경희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경희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몇 년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처음 고아원에서 봤을 때부터 입양 후 남편이 목마를 태우고 들에 가던 날, 아프다고 해서 남편이 없고 병원까지 걸어갔던 날, 초등학교 졸업식 때 장학금을 타서 남편과 함께 자장면을 먹던 순간, 그리고 학부모 상담 때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갔던 일, 용돈이 부족할 때마다 어떻게든 옆집에서 빌려서 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렇게 밤을 지새고 다음날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 결혼식 이번 주 토요일이지? 나는 안 간다.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면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경희 씨는 말끝이 막혀 한참을 머뭇거리다 아들과 통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듣더니 이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가 누군데요? 엄마가 뭘 어떻게 하셨는데요? 지금 오빠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전부 누구 덕인데요? 딸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체면이 안 선다고요? 지금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는 거예요? 창피하다고요? 엄마가 창피해요? 그럼 지금까지 엄마 돈으로 살면서 자신은 뭐를 했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농사일 하면서 우리 키웠는데 엄마가 발목을 잡는다니 그게 사람 새끼예요? 그 말들이 경희 씨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딸의 분노가 경희 씨의 울음을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가지 마요. 그런 자식 결혼식에 왜 엄마가 가요? 그런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나는 오빠랑 절대 안 봐요. 평생 안 봐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결혼식 안 갈 테니 엄마도 가지 마세요. 딸은 한참을 울었어요. 경희 씨가 참았던 눈물을 딸이 대신 흘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경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전화기를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딸의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에서는 쉽게 아들을 놓을 수 없었나 봅니다. 아들의 결혼식 하루 전날 경희 씨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으면 어릴 적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어른이 된 아들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와닿았습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결혼식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계속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도 한 번은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1시간 정도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아들이 나왔어요. 엄마, 나 1등 했어. 하고 교복을 입고 경희 씨가 일하던 논으로 뛰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경희 씨는 어느새 무의식 중에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 담담했지만 손을 떨고 있었고 그 손으로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검정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주름을 하나하나 다리미로 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그냥 한 번만 보고 와야지. 멀리서 아무도 모르게 보고 오는 거야. 평생을 키웠는데 결혼식 모습은 봐야지.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니 어색했어요. 머리는 며칠 전 딸이 정성껏 손질해준 그대로였어요. 오빠 결혼식 있는데 미리 한 번 하고 그날 더 이쁘게 해드릴게요라며 몇 시간이나 공들여 만져준 그 머리였죠. 그때는 경희 씨가 결혼식에 안 갈 줄은 꿈에도 몰랐었지요. 결혼을 하는 아들의 엄마가 구석에 숨어서 볼 줄은 상상도 안 했겠지요. 거울을 보니 모습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게 아들 결혼시키는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참 어둡고도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더 거울을 봤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보기만 하고 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어요. 얼굴은 마스크로 가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알아볼까 봐서였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은 평소와 똑같았지만 마음은 한없이 멀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농가 들판이 펼쳐지고 가을볕이 부서지듯 떨어졌지만 경희 씨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비어 있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그저 멍할 따름이었어요. 버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어디 좋은데 가시나 봐요? 옷을 참 단정하게 입으셨네요 라고 말을 걸었지만 경희 씨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예식장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많은 하객들이 웅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촐하게 한다고 했는데 결혼식은 전혀 조촐하지 않았어요. 예식장은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입구부터 고급 호텔의 분위기가 느껴졌고 예상 장소는 그랜드 볼룸이었고 비싼 대리석 바닥과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결혼식에 참석한 여자들은 모두 명품 핸드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으며 남자들도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화려한 호텔 조명과 하객들 사이에서 초라해 보이는 경희 씨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식장 안은 정말 화려했어요. 모든 게 경희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아름답고 고급스러웠어요. 신부 측 하객들은 모두 앞쪽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경희 씨는 맨 뒤쪽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구석에 있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누구도 경희 씨를 쳐다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경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예식이 진행되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신랑이 정말 출세한 것 같네요. 사장님 딸과 결혼한다면서요? 신부가 외동딸이라 회사도 물려받을 것 같다는데. 대단하네. 어떻게 사장님 눈에 든 거지. 업무 능력도 있고 잘생겼으니까 가능했겠지. 암튼 부러워. 예식이 시작되고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이 먼저 단상에 올라섰고 곧이어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아들은 정말 멋있었어요. 살면서 그렇게 당당하고 빛나는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는 다들 예쁘지만 정말 그날 며느리는 눈부실 만큼 고왔고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참 단아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고 경희 씨는 입술을 깨물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경희 씨 눈이 자꾸 혼주석으로 향했어요. 신부 쪽 혼주석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며느리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 쪽 혼주석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경희 씨를 부끄럽다고 했으니 다른 사람들을 대신 앉힌 것 같았습니다. 경희 씨가 쓰고 있는 마스크 안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경희 씨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손수건으로 닦았어요. 그러면서 아들의 인생에서 경희 씨가 사라지는 순간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서약을 할 때도 반지를 교환할 때도 키스를 할 때도 경희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보고 있었어요. 다른 하객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했지만 경희 씨는 조용히 앉아서 눈물만 흘렸어요. 결혼식이 끝나갈 즈음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절을 올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 대신 혼주석에 앉은 사람에게 인사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퇴장하며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을 때 경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현관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서야 했어요.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숨이 가빠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다시 버스를 타고 파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아침에 올 때는 떨리는 마음이었다면 돌아갈 때는 허탈하고 쓸쓸했어요. 논밭이 다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갈 때 눈물이 또 터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경희 씨는 너무나 허탈해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경희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에 찾아온 딸이 소파에 쓰러져 있는 경희 씨를 보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병원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의사는 과로라고 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과로에 먹는 것도 없어 쓰러졌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3일간 입원해 있던 경희 씨는 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퇴원을 한 당일 경희 씨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남편의 산소가 있는 뒷산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잠든 그 산소 앞에 소주 한 잔을 부어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겨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결혼식에 오지 말래요. 창피하다네요. 고아원에서 데려왔던 그 아이가 결혼한다면서 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창피하다고 연락도 하지 말라네요. 이제 그만할래요. 그 아이 놓아주고 딸하고만 살 거예요. 땅도 정리할 거고요. 당신 혹시라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경희 씨는 마음속으로 아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 산소 앞에서 마음을 다 비우고 집에 돌아와서 경희 씨는 옷장 구석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색바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들과 딸을 입양하고 발급받았던 호적 등본이었어요. 오래전 서류라 색깔도 바랬고 접혔던 자국도 깊게 남아 있었고 그 모양이 꼭 경희 씨 마음 같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경희 씨는 그 종이를 천천히 펴서 새 봉투에 넣었어요. 다음 날 경희 씨는 그 서류를 작은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파주시청 근처에 조용한 변호사 사무실을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사람 많은 데는 피하고 싶었고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었거든요. 딸과 함께 갈까도 했지만 딸에게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겠지만 딸도 입양한 처지라 굳이 이런 아픔을 보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길을 걸으면서 경희 씨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잘하는 결정일까? 아들과의 연을 끊는 것이 올바른 길일까 하는 고민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지만 아들과 그날의 통화 내용이 생생히 기억이 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안에는 젊은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경희 씨를 보고 일어났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 물음에 경희 씨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30년 전에 입양했던 아이를 파양하려고 왔어요. 이제는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그 말에 변호사는 의자를 당겨 맞은편에 앉더니 조심스레 다시 물었어요. 입양 자녀를 파양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3살 때 데려와서 키웠어요. 대학까지 보내줬고 며칠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파양은 법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협의 파양이 아닌 재판 파양으로 진행해야 해요. 협의 파양이 아니라니요? 협의 파양은 어머님과 아드님이 서로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어머님께서만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요. 일방적으로 파양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파양 청구를 내고 정당한 사유와 증거를 제출해야 해서 판사가 판결을 해야 합니다. 경희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마음속에서 다시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들을 다시 봐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결심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6개월이고요. 늦어도 1년 정도면 판결이 납니다. 그 사이에 법원이 중간 조정도 권유할 수 있고 자녀 측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그 아이와 다시 마주쳐야 하나요? 네,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 말씀대로 아드님의 행위가 파양을 정당화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야 해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단순히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파양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혼식에서 어머님을 배제했다는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의 모욕적인 언행, 그런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셔야 합니다. 문자,
통화 녹취 혹은 증언 가능한 가족분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 순간 경희 씨 눈에 떠오른 건 딸아이 얼굴이었어요. 제 딸이 증인이에요. 상견례도 같이 갔고 결혼식도 안 가게 된 사정도 다 압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펜을 들고 메모를 했어요. 그러면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정식 소장 초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각오가 필요하실 거예요. 이건 쉽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 다잡으셔야 해요. 그 말을 듣고 경희 씨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는 이미 마음 정리 다 했어요. 그 아이가 제게 했던 말들, 결혼식에 혼주 자리에 저 대신 앉았던 사람들,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류가 오갈 것이고 법원에 출석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출입문 손잡이를 쥐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아들이 경희 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희 씨가 아들을 떠나는 것이라 생각했고 정말 정리하기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날 밥을 먹다가 왼손 손바닥이 욱신거리기에 내려다보니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 굳은 살은 경희 씨가 지난 세월 얼마 오랜 기간 흙을 만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의 인생이 굳은 살이 되어 박혀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논밭이 경희 씨에겐 유산이자 생명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더 이상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지요. 곡식을 심을 이유도 없어졌고 함께 나눠줄 사람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희 씨는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을 보내주었듯이 땅도 놓아주기로 했어요. 땅을 놓는다는 건 지난 날에 경희 씨 자신을 떠나보낸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그 땅에 남겨진 남편과 조상들 숨결, 경희 씨 인생이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는 그 땅에 기대어 살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고 며칠 뒤 나이 지긋한 공인중개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땅을 둘러보고 눈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꽤 괜찮은 땅이에요. 개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서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경희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믿기지 않는 눈으로 중개사를 바라봤어요. 얼마나 될까요? 잘만 팔면 15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고 심장이 2번, 3번 뛰었어요. 15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 없이 경희 씨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비쌀 거라고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농사를 지으면서 밥을 먹고 살고 자식들 학비와 용돈을 감당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논에 모내기를 하고 밭에 고추를 심고 수확하던 그 땅이 지금은 경희 씨에게 엄청난 돈을 안겨줄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경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보낸 사람 이름 옆에 15억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어요. 그 순간 경희 씨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자신의 통장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경희 씨는 상가를 사서 세를 주기로 마음을 정한 다음에 딸과 함께 파주 시내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건물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 중에 마음이 끌리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임대를 줄 수 있는 상가이고 5층은 가정집으로 되어 있었어요. 빛이 잘 들고 창이 넓은 그 공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래는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경희 씨는 그 건물의 주인이 되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건물주가 된다니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어딘가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농가 밭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하게 살아도 되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지요. 이삿날 경희 씨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건물의 5층 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고 포근한 기운이 경희 씨를 맞이했어요. 이미 집안은 딸이 준비해준 살림살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소파와 텔레비전, 냉장고, 전기밥솥, 커튼까지 딸의 정성이 들어가 있었죠. 그 집에서 살기로 했지만 평생 농사일을 해온 경희 씨에게는 그냥 아무 일 하는 거 없이 하루하루 보낸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식사를 하고 상가와 집을 관리하는 것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머리가 지끈거려서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 삶에 익숙해지려고 애쓰는 중인데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딸이 어제 해다 준 국을 데펴서 먹으려고 주방에서 찌개 냄비를 올렸습니다. 창문을 열어 밖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침을 맞이했어요. 상가 앞 골목은 아직도 한산했고 낯선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시골집을 정리하고 도시로 나온 지 벌써 3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적응이 안 됩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고요하고 적막한 줄 몰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참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누가 올까 싶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눌렀는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옆엔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파양 재판 이후 남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게 벌써 6달이 지났네요. 결혼식을 올리고도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니 웬일인가 싶었어요. 그렇지만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에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화면만 바라봤어요.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대로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인터폰 버튼도 누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저예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문 열어주세요. 저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잘못 찾아왔네요. 엄마,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너무 급해요.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 해요. 돌아가세요. 남의 집에 와서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엄마, 미안해요.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복도에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두 사람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듣자니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모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국 경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거, 연락도 못 드리고 찾아뵙지도 않은 거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경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물에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경희 씨는 냉정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금이 막혔고 장인어른도 손을 뗐어요. 제가 맡은 일이 실패하면서 손실이 커요.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왜 찾아왔어요? 10억만 도와주세요. 이 건물 15억이라면서요. 대출받아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당장 10억 있어야 해결이 돼요. 그 순간 경희 씨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10억이라는 큰 돈을 그렇게 쉽게 요구하다니요. 그것도 대출받아서 해달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희 씨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복사해둔 파양 심판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천천히 들고 나와 현관 밖에 있는 아들에게 건네주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들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는 입을 틀어막고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이게 무슨 서류예요? 여기 보이는 이름은 30년 전에 입양했던 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란 거야. 이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 찍던 날 나는 이미 너를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어. 법적으로도 우리는 남남이야. 아들은 경희 씨 말을 듣고 손으로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입양했던 거예요? 왜 그걸 말씀 안 하셨어요? 파양이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혈육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혈육이 아니라 네 남편은 3살 때 내가 입양을 했어.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걸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리는 것일 뿐이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아들은 울면서 경희 씨 발목을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이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회사가 망하면 저는 모든 걸 잃어요. 직장도 사라지고 집도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도 함께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는 어떻게 해요?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임신 3개월이에요. 어머님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경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자 아니, 이제는 남의 아이겠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경희 씨는 고개를 돌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혼주석에는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고 엄마를 부끄럽다고 창피하다면서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했던 건 너희들이야. 엄마, 그때는 제가 미쳤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처갓집에서 워낙 강하게 요구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남편을 부추긴 거예요. 처음 시골집에 갔을 때부터 적응이 안 됐어요. 도시에서 자란 저에게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엄마,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럼에도 경희 씨는 문 손잡이를 잡고 단호히 말했어요. 잘 살아라. 그리고 잊어라. 나는 없다고 생각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혼자 가거라.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뒤로 문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절규하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경희 씨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마시면서 마음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시간이 넘게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도 됐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점점 울음소리가 작아지더니 결국 조용해졌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두 사람이 절망적인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부축하며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지만 다시 부르지는 않았어요. 오후에 외출하려고 보니 집 앞에 아들이 쓴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읽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 아들이 다니던 사돈의 회사 파산 소식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정말로 남의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며칠 뒤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고 따스하던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경희 씨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딸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봉투와 과일 한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안녕. 오늘은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그 한마디에 경희 씨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딸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묻더군요. 엄마, 며칠 전에 오빠 왔었죠? 네가 주소 알려준 거니? 미안해요. 엄마, 그 사람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그만. 너무 급하다고 사정사정하길래요. 괜찮다, 너한텐 뭐라고 안 해. 그래도 결국엔 내가 문을 열었고 또 내가 돌려보낸 거니까. 딸은 경희 씨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진짜 잘하셨어요.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사실은 오늘 말하려고 했어요. 저 임신했어요. 그 말에 경희 씨는 깜짝 놀라 딸의 두 손을 잡았어요. 정말이니? 우리 딸이 나도 손주가 생기는 거니? 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달 좀 지났어요. 아직 많이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미용실도 정리하려고요. 이젠 남편 혼자서 가게를 맡기로 했어요. 저는 집에서 쉬어야 하니까. 그리고 자주 올 거예요. 엄마랑 밥도 먹고 같이 산책도 하고 싶어요. 딸은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밥 할게요. 손도 대지 마요. 그렇게 경희 씨 모녀는 부엌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딸이 설거지를 마친 후 경희 씨는 조용히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받아라, 엄마가 정리해뒀다. 딸은 고개를 갸웃하며 서류를 받아 펼쳐보았어요. 그 안엔 건물 1층과 2층 상가명의 이전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딸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왜 이걸 나한테 줘? 경희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가족을 꾸리자니 앞으로 손주도 생기고 돈 쓸 일도 많을 거야.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손주 키우는데 보태 써라.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딸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경희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혀 딸을 꼭 안았어요. 그래도 엄마 마음이야. 그저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손주도 태어나는데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 그날 밤 딸은 경희 씨 방에 앉아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었어요. 남편 이야기, 손주 태명, 앞으로 살고 싶은 집까지요. 경희 씨는 정말 오랜만에 딸과 함께 편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엄마 좋아하는 갈비찜 해올게요. 현관문이 닫히고 경희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경희 씨는 이렇게 혼자 살지만 딸이 있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경희 씨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었고 상처받은 자신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딸이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회사가 망한 후 집도 작은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고 아들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으나 결혼 전부터 일을 하지 않았던 며느리는 취업을 할 수 없어 커피숍 같은 데서 일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형편이 많이 안 좋아 한 번은 일산에 나갔던 딸이 오히려 용돈을 주고 왔다고 하네요. 그토록 부끄럽고 창피해하던 경희 씨 인생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아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남이니까 그러려니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후 1년이 지난 지금
이제와 돌아보면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경희 씨는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왔던 것 같다고 합니다. 혼자서 아들, 딸을 키우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오래도록 잊고 살아왔어요. 자식은 그렇게 키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거고 기대는 욕심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란 것도 압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 사랑을 짓밟는 자식에게까지 모든 걸 내어줘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걸요. 부모도 자식을 버리긴 하지만 거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한동안은 아들을 보내면서 너무나 아팠지만 이제는 덤덤합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더군요. 과거에는 누군가와 어울리는 삶이 빛나고 행복한 거였다면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박경희 할머니였다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